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 서울 강서 특수학교입니다. 지난해 9월 강서구 특수학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호소했던 장애 아동들의 학부모 모습 기억나실 겁니다. 힘겹게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서울시 교육청 강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대신 한방병원을 유치하는 듯한 합의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비판에 서울시 교육청은 소통이 부족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는데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종옥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에서는 인천광역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고 있는 비구름은 낮에 충청, 밤에 경기 남부와 서울, 강원 남부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경북은 많게는 50mm,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남부는 최대 10mm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대구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4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딱 1년 전 이맘때인 지난해 9월에 강서구 특수학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던 장애 아동들의 학부모들 모습을 두고 논란이 있었죠. 저희도 당시에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연결해가지고 서울의 특수학교가 추가로 필요한 이유를 들어보기도 했죠. 우여곡절 끝에 강서의 특수학교인 서진학교가 설립됩니다. 내년 9월 개교가 목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 지역구 의원과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대가성 특혜를 언급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특수학교를 마치 기피시설처럼 대응한 것은 분명 잘못돼 보입니다. 정부는 특수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강서 특수학교를 둘러싼 이번 사태를 되돌아보고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김종옥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옥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이맘때였어요. 네. 사진하고 영상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가슴 아파하셨는데요. 당시에 지금은 강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계시는 이은자 센터장께서 서울지부 부대표로 계실 때 인터뷰도 했습니다만은 당시 설명회에 그런 상황이 있었던 배경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때요. 예. 저희가 되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특수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완강했어요. 예. 강서 지역은 조금 특수하게 한방병원이라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가공의 희망 때문에 더 완강한 반대가 있었는데 예. 그날도 설명회를 예고를 했는데 설명회 전부터 거의 전쟁터 같았어요. 그리고 그 설명회가 서로의 얘기를 듣지 않고 욕설과 고함과 장애 비하 발언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너무 지나가면서 서로 간에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다 하는 상황까지 갔고 지쳐있는 예. 상황인데 한 그 장애 부모님께서 나에게 욕을 해도 좋으니 지어달라 사정을 했는데 그 말 듣자마자 욕설이 날아왔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강서 지역의 장애 부모님이 한 분이 나와서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제발 짓게 해주세요라고 나왔을 때 다 우르르 약속도 없었는데 예. 여럿이 우르르 몰려 나가서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그 장면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언론과 시민 쪽에서 저희를 지지하는 여론이 환기됐었어요. 그래서 예. 저희에게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여론이 조성됐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로부터도 또 1년이 지났어요. 참 오랜 시간 이 학교 건립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데 지난 4일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하고 그 강서구가 지역구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손동호 강서특수학교 설립하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이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언론 보도 기사 보고 알게 됐다고 들었어요. 논의 과정에서 아예 빠졌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강서특수학교 설립에 협조하는 대신 아까 말씀하신 한방병원 유치와 설립에 협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부대표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나쁜 선례가 분명해요. 그리고 셋 간의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빠진 것은 나중에 교육감님에게 확인을 해보니 우리는 어차피 한편이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나중으로 미루고 반대하는 쪽 얘기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다고 해명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해명조차도 저희는 납득하기 어려웠으나 교육감님의 반복된 해명을 통해서 그 진위는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가 나쁜 선례였고 교육청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는 저희 생각이 여전히 한결같은데 그 언론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꼬집은 것이 이미 공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이미 공사가 시작됐는데 반대하는 쪽하고 새롭게 무슨 합의를 하는 것이 그게 불필요한 절차였어요. 마치 그러면 공사를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그 조건으로 뭔가를 합의를 해주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자면 협박에 굴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 결재를 받는 모양새처럼 된 것도 그렇고 그 결재 조건으로 그 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 한방병원 건립을 가지고 언급했다는 것도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 없죠. 그것은 오직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을 도와주는 일처럼 됐거든요.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것은 특수학교를 짓는데 무언가 그 지역 주민들이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대책을 주었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이 심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저희가 지적한 대가 부분인데 저희는 이것이 교육감님의 본뜻하고 다르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그 합의 자체가 남기는 의미가 이런 대가성 이런 나쁜 선례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반대하지는 않고 당시에도 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지 않는 주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워낙 반대하는 주민이 많았던 만큼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조치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헤아리는 조치를 교육청에서 아마 성의 있게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로 설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지 외에 그 나머지 부분에 공진초 기존 교사동 활용해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거기서 지역 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 공간을 만들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반대 목적이 한방병원이라는 것에 이미 꽂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한방병원이 아니면 그 무엇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은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치 그 특수학교 때문에 한방병원이 그 자리에 못 오는 것처럼 이미 여론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면 뭘 해도 설득이 안 되죠. 근데 저희는 그 주민 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자신도 있었고 그런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서 설득을 최대한 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한방병원이라는 것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설득을 교육청에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이은자 강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센터장도 그 학교 통폐합으로
학교 통폐합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정 절차가 아니고 마치 특수학교 설립의 대가인 한방병원 유치를 위한 하나의 절차로 비춰주고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 공약이었고 또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중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지역에 뭐 한방병원을 유치하겠다 하는 공약 만들 수 있죠. 예. 그 좋은 일이잖아요. 한방병원을 만들겠다 하면 그 한방병원은 사실은 어느 지역에 만들어도 주민들이 다 환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굳이 그것을 콕 찍어서 특수학교를 만들기로 정해져 있는 땅을 콕 찍어갖고 거기다 한방병원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방병원이 목적이 아니고 특수학교를 막아낼 그 명분을 한방병원에다가 건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막아내야 되는데 막아낼 만한 명분이 부족하니 그것을 거기다가 옳지 여기다가 한방병원을 걸면 주민들이 틀림없이 다들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그곳에 특수학교를 짓는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집요하게 막아오셨기 때문에 예. 야속한 마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전체 주민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것을 전체 주민의 반대인 것처럼 포장했는데 저는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주민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 오히려 본인이 문제를 만들었던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 의원님 집 앞에 특수학교 세워지는 게 결국은 그게 싫은 거 아닌가 하고 묻고 싶어요. 예. 네, 우리는 지어라. 단지 내 집 앞에 짓지 마라. 이거는 바로 님비죠.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걸 조장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한방병원하고 특수학교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으냐 이렇게 끊임없이 묻고 계신데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대체 왜 특수학교가 한방병원보다 더 나쁜 곳이라고 왜 생각하는지 그 근거가 뭔지 묻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생겼던 그런 생각, 입장을 또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1년에 이 사태를 쭉 돌아보시면서 어쨌든 내년 가을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게 됐는데 문제점, 아쉬운 점, 이 우리 사회에 어떤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저희 내년 가을에 개교할 때 네. 잔치 벌릴 거예요. 예, 그래도 됩니다. 잔치 벌릴 것은 무엇이냐면 예. 제일 큰 것은 지역사회에서 같이 공존의 공간으로 받아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가는 단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간, 좋은 공간,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희망을 거기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오히려 예.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공간을 만드는 노력이 더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예. 안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차별과 배제 당하지 않는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잔치 얘기를 하신 이유가 2002년 이후 17년 만에 생기는 거고요. 아직 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특수학교가 없는 곳이 훨씬 많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네.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그 지난 수요일 날 청와대에서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길거리에서 뭐 삭발하고 산보일배하고 농성하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대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그 세세한 부분에서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꼼꼼한 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예. 그만큼 기대를 해온 세월이 길고 저희가 꼼꼼하게 요구해놓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사한 것은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종합대책이라는
이 계획이 나왔고 이것으로 인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 복지가 국가의 책무고 이것이 공공의 책임이라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완성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첫걸음을 떼었으니 같이 좋은 방법으로 꾸준하게 추진할 동력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환영을 하는 거죠. 네,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로 시작한 이 학교 건설을 위한, 학교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었는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옥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달 부과액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강남구와 적게 내는 도봉구의 차이가 17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이달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5,655억 원이었으며 서초구 3,187억 원, 송파구가 2,616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32억 원이었고 이어서 강북구 347억 원, 중랑구가 426억 원 순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지난해보다 공동주택 부과 건수가 늘었고 과세 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부과 금액도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가운데 1조 1,800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분류해서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할 예정입니다. 인천 북항 일대를 고부가가치 물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 배후단지가 조성됩니다.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북항 북측에 물류 제조시설 용지 17만 제곱미터를 오는 17일에 착공합니다. 이 사업은 총 202억 원의 사업비를 인천해운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가 각각 50억 원, 152억 원씩 분담해서 오는 2020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인천 북항에는 현재 목재와 철제 등 벌크 화물을 주로 처리하는 17개의 선석의 항만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구간이 85곳인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구간은 주거지역 50곳과 상업지역 29곳, 공업지역 3곳, 농어촌 3곳 등으로 구간 길이는 49km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지역에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은 58%인 50곳에 불과해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95년 정조대왕이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러 가는 능행차를 재현하는 행사가 다음 달 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는 창덕궁에서 육릉까지 이어지는 올해 행렬에 국내 최대 규모인 5,096명의 인원과 말 690필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은 1996년 수원시가 처음 시작한 뒤에 2016년 서울시에 이어서 지난해 화성시가 참여하면서 59.2km에 이르는 전 구간이 완성됐습니다. 행사 기간 창덕궁과 노들섬, 화성행궁, 연무대 등 주요 거점에는 무술 공연이나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아파트와 달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관리 자문과 보조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에만 제공하던 관리 자문단 컨설팅을 이들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적용하고 관리주체 부재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단과 관리인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에만 지원하던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 등 각종 보조금과 안전관리 자문 지원을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명동성당과 절두산 성지, 광화문 시복터 등을 포함하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아시아 최초로 교황청 공식 순례지가 됩니다.
서울시는 소소문 역사공원에서 박원순 시장과 염수정 추기경이 참석한 가운데 교황청 리노 피시켈라 대주교가 서울 순례길을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교황청 승인에 맞춰서 순례지 일부와 인근 관광명소를 연계한 북촌과 서소문, 한강 순례길 등 3개 도보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2-3시간 단위로 진행되는 순례길 관광은 서울 도보관광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예약한 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앞바다에 점박이 물범을 위한 쉼터가 생깁니다. 인천광역시는 국내 최대 점박이 물범 서식지인 백령도 해역에 점박이 물범과 지역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인 점박이 물범 인공 쉼터 공사를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물범 쉼터는 물범의 생태 특성 등을 고려해서 수면 위에 노출되는 쉼터의 높이를 4단계로 차등을 둬서 물때에 따라 물범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령도 앞바다는 1년에 최대 400여 마리의 점박이 물범이 찾아오는 국내 최대 서식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에서는 인천광역시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3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의 행사나 의미 있는 장소, 다양한 삶의 현장 속 사람들을 만나보는 수도권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일환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혹시 빌딩이나 주택의 옥상 바닥을 보면 네. 어떤 색깔인지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거는 흔한 색깔이죠. 녹색이에요, 녹색. 맞죠? 네, 맞습니다. 거의 네. 대부분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비가 새는 것을 좀 막는 방수제 색이 녹색이고요. 또 눈에 잘 들어오는 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녹색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요. 네. 계속되는 기후 변화 속에서 올 여름 옥탑방이나 탑층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고충이 많았죠. 근데 이 옥상의 바닥 색깔만 하얗게 칠해도 건물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아, 진짜 그 올여름에 더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특히 맨 꼭대기층이나 아까 네. 말씀하신 옥탑방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옥상 바닥을 흰색으로 칠해도 건물 온도가 낮아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허. 이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강북구 등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90개소의 쿨루프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현재 10곳을 더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강북구 옥탑방 4개소의 옥상을 이 차열 페인트로 시공 중입니다. 그중에 미아동 5층의 시공 현장을 찾아갔는데요. 먼저 소리로 짧게 만나보시죠. 빨리 타요. 셀프 것 때문에 그러시면. 이 구석 모서리도 좀 칠해주세요. 지금 할게요. 거기 더 칠해주세요. 거기 구석 좀 칠해주세요. 그 칠하는 소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들렸는데요. 네. 옥탑방 옥상 바닥에다가 쿨루프 시공을 한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이 쿨루프 시공은 건물 온도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옥상에 햇볕과 열의 반사 효과가 있는 이 밝은색 도료를 칠해서요. 열기가 지붕에 축적이 되는 것을 좀 줄이는 공법인데요. 어허. 실제 옥상의 바닥의 온도가 10도가량 낮아지고요. 건물 안도 2, 3도 정도 낮춰집니다. 그리고 방수 효과가 있어서요. 가을철에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도 꼭 필요한 이 시공인데요. 유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붕면에 작업이 가능한 점도 좀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전 예전에 그 노량진 그 고시촌
부근에 제 네. 친구들이 많이 살았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옥탑방에 있는 친구들도 참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 가본 곳에는 어떤 분들이 살고 계셨습니까? 이 대부분 좀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네. 이곳은 주택 5층 꼭대기에 한 10평 남짓한 옥탑방에 88세 정의균 어르신이 혼자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이번 여름이 너무 덥고 뜨거워서 바닥에 발을 딛지 못할 정도셨다고 하세요. 네. 그리고 평소에 5층까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계단 높이가 꽤 있어서 어르신이 좀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높이였고요. 저도 올라가는데 힘이 붙이더라고요. 여름에 힘들죠. 맞아요. 그래도 옥탑방이 좋은 점은 공기나 전망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어르신께 그동안 불편한 점이 좀 어떤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더울 적에는 저거 맨발에 디다 보니까 막 뜨거워요. 왜 저렇게 하면 훨씬 낫겠지요. 노인정하고요. 또 은행에 시원하거든요. 지내서요. 그 전에 한번 했어요. 방송. 근데 그거 잘 안 돼갖고 이제 비올 때는 이제 방송하면요. 행결 편하겠지요. 겨울에는 바람이 불면 조금 추울 때가 있어요. 겨울에는 지낼만 해요. 풍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 나쁜 데가 더 공기도 좋고 그래서 좋은 점도 많아요. 겨울이 오히려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름에 워낙 더웠으니까요. 맞아요. 시공 현장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이곳 가건물을 재배하고 옥상에 한 크기가 7평 정도가 됐는데요. 네. 이날은 전문 페인트 시공업자 두 분이 옥상과 이 옥탑방의 지붕을 같이 흰색 차열 페인트로 칠하는 작업이 좀 한창이었습니다. 어허. 작업자 김태학 씨에게 시공 과정을 자세히 들어보시죠. 이런 데가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라든가 이런 데 와보면 되게 노후됐어요. 일단 청소 먼저 이물질 제거하고 그다음에 초벌로 이게 수성 타입하고 다르게 이 방수가 되는 타입은 유성이라 프라이머가 필요해요. 그래서 초벌 작업 접착제 같은 그걸 먼저 바르고 막상 바르는 건 1시간이고요. 또 한두 시간 정도 있다 마르면 다시 2차 바르러 와요. 한 2회 정도 바른 다음에 그 다음 날 정도에 콜루프를 발라요. 옥상이 이 발이 안 받는 데는 로라로 얇게 2회 바르고요. 이렇게 그냥 옥탑 같은 데는 그냥 두껍게 해서 한 번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흰색이라 이제 아무래도 때 타고 그럴까봐 잘 안 바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존에 이렇게 다 녹색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옥상에 그냥 하얀색 천막만 해도 33도로 실제 떨어지고요. 실내 온도는 한 3도 정도가 떨어져요. 유성 타입은 냄새는 나서 소비자가 칠하기는 이렇게 좀 힘들거든요. 대신 장점은 방수도 되고 좀 오래 가요. 내구성은. 세척도 돼요. 그러니까 쿨루프만 되면 나중에 또 수명이 짧고 또 방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수도 같이 되는 이런 제품이 더 좋죠. 비가 오거나 그럴 때도 더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근데 옥탑방마다 다 주거 환경이 다르잖아요. 뭐 네. 콘크리트로 지은 곳도 있고 뭐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곳도 있는데 다른 곳도 뭐 보수해드린 게 있었습니까? 네, 이 옥탑방은 유리로 가건물이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문에 그대로 햇빛이 노출되는 좀 환경이었어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아침 저녁 햇빛 때문에 좀 굉장히 괴로워하셨는데 이 창문을 자외선 차단용 썬팅지를 좀 붙여서 시공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네. 작업자 김태학 씨에게 이 내용을 좀 더 들어보시죠. 주택마다 가보면 다 환경이 틀려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옥탑방에 바로 노출된 게 아니고 옥탑방에 이제 이 유리로 가건물이 있어서 저기로 햇빛이 많이 비치시니까 막 괴로워하셨거든요. 차량용 썬팅지를 생각해서 거꾸로 해서 붙여서 시공해드렸더니 지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건 차량용 썬팅지라 나중에 나가실 때도 그냥 띄워버려도 되니까 같은 경우 지금 자외선 썬팅도 되고 단열도 되는 거로 해서 구입해서 했거든요. 잘했네요. 차량용 자외선 차단제를, 차단 썬팅지를 붙여서 네. 햇빛을 좀 차단해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혜택을 네. 받는 수혜자하고 지역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네, 우선 기초 수급자와 사소니 계층이 이 대상이 되는데요. 네. 이 소득의 10%를 전기세로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각구 협의회와 민간기관이 협력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 강북구 미아동 쪽이 탑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인근 수유동도 언덕으로 옥탑방이 빼곡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본 곳이 강북구 솔매로 미아동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는 어떤 동네가요? 네, 옛날에 미아동이 빨래골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 궁녀들이 궁에서 나와 개울에서 빨래를 했다는 유래가 있고요. 60년대부터는 서울 도심의 철거민들이 주로 이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현재 미아 사거리 쪽은 번화가로 상권과 아파트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곳 미아동은 아직 노후된 집들이 많고요. 언덕으로 다닥다닥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아직은 재개발 계획이 없는 구도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쪽 강북구 지역은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시공 계획이 있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9월까지 관악구, 영등포구, 금천구, 도봉구 7곳에 또 탑층과 옥탑방에 이렇게 쿨루프 시공을 할 계획인데요. 네. 이 쿨루프 시공이 코팅 작업까지 이루어져서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방수가 돼서 비 오는 날에 대비해서도 꼭 필요한 이 작업인데요. 서울에너지복지기금 이혜진 주민에게 앞으로 계획을 자세히 들어보시죠. 쿨루프 지원 사업이 90개소는 에너지 시민 협력가를 통해서 지원이 된 상태였는데 10개소를 추가로 더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에너지복지 시민기금은 서울시의 환경정책과랑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쿨루프 시공에 들어가는 차열 페인트는 사마 페인트 공업의 기부로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8월 16일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9개 가구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9월 중순까지는 7개소를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쿨루프 시공을 통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여름에는요. 가을철에 이제 비가 내릴 시에는 방수 효과가 있어서 옥탑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효과를 드리고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함으로써 이게 코팅 작업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까지거나 그런 건 추후에도 그런 건 없으세요. 만약에 공사를 끝났는데 어디 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이제 저희 쪽에서 그 부분은 또 다시 이렇게 보완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AS까지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앞으로 9월까지 관악, 영등포, 금천, 도봉구에도 추가 시공이 들어가고요. 네, 이제 계속되는 이 기후의 변화 속에서요, 높은 옥탑에 좀 거주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좀 위협받지 않도록 이 서울시나 각구에서 세밀한 지원과 정책들이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미아동의 주택가들이 쿨루프 시공으로 한껏 좀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이곳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살고 계세요. 또 정익균 어르신은 이제 폭염이 지나고 가을 햇볕이 보약이라고 여유 있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겨울철에도 불편이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바랍니다.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북구 등 에너지 빈곤 가구의 쿨루프 지붕 보수 시공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란 리포터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계속해서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정윤희 인천시 방송보도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 인천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빈집 은행 시스템 구축하고요. 더불어 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좀 생소하기도 하네요. 먼저 빈집 은행 시스템은 뭔가요? 네. 원도심에는 원주민들이 떠나 방치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인천시에서 이런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빈집은행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우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전수조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빈집 정보가 모두 수집되면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빈집 은행에 등록하고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공유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오래된 도심 그리고 대도시일수록 지역별로 차등이 생기는 것들 고민이 많을 텐데 특히나 이렇게 빈집이 많이 생기면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정해졌습니까? 네. 등록된 빈집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공임대상가, 공부방, 마을 커뮤니티 시설, 문화예술작업장,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빈집 실태 선도 사업을 실시를 해서 1,197곳의 빈집 실태 조사를 마쳤고요. 9월부터는 인천 전역을 조사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인구가 많이 몰리는 신도심의 각종 개발 그리고 투자가 집중되다 보니까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또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도 계속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에서 이런 식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도 좀 모범 사례가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함께 추진하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이건 뭔가요? 네. 원도심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되살리는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은 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네. 주민들이 직접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입니다. 노후주택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마을을 보존하고 마을을 다시 살리는 사업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55억 원을 투입해 13곳에서 시범사업과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정부의 지역 밀착형 사업 예산 확대에 발맞춰서 인천의 각 마을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매년 10곳 이상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마을은 소규모 마을을 편리하고 오래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고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 마을을 운영해 지속 가능한 주거지 재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도시를 발전시키고 또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같이 끌고 갈지도 고민이 참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마을하고 빈집은행 어떻게 추진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사례였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2016년에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얼마 전에도 있었고요. 그 아이가 오랜 시간 방치돼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통학버스 하차 확인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는데도 지난 7월에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에서 또 아이가 그 차량 안에서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이번에 인천시에서 이런 안전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고 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 그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네. 안전 시스템 도입을 위해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 동작 감지 센서 방식 등 다양하게 검토하고 어린이집 관계자와 공구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요. 그 결과 별도의 관리 유지 비용 없이 고령 운전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 직후에 인천시는 관내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 운행 상황을 긴급 점검하였고, 차량을 운행하는 800여 개 어린이집 통학 차량 1074대의 안심벨을 설치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안심벨이라고 하면 누가 눌러서 작동시키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해서 통학 차량에 남겨진 아이를 확인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안심벨은 운전기사가 시동을 끈 뒤에 차량 내부를 모두 확인하고 맨 뒷좌석 확인벨을 눌러야만 경광등 울림이 꺼지는 방식인데요. 운전자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앞으로 올해 안에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안심벨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통학 차량 내 안전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와 안전 수칙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부산과 광주 등 4개 지자체 간의 합동으로 그 경합을 거쳐서 인천시의 전국 최초로 통일센터를 만든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결국 한 6개월 준비 기간 거쳐서 통일 플러스 센터가 열렸어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통일부 산하의 첫 번째 통일 플러스 센터가 지난 10일 인천 송도 미추홀 타워에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 통일 플러스 센터는 탈북민 정착 지원을 돕는 하나센터와 통일교육센터가 유기적인 협력하에 정착 지원부터 통일교육, 북한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해 민간과 정부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역 사회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협의, 이산가족 간 납북자 상담, 평화통일 관련 강의, 탈북민 취업교육과 심리상담 등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윤희 인천시 방송보도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도권 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